결과, 원인 결과를 추구하는 콘텐츠, 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앞에 얘기한 대로 논리적인 거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스스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카이치 총재 야스쿠니 참배 보류 배경, 북한 리스크 전에 양호한 한일 관계와 미일한 안전보장 협력 유지를 정치 신전보다 우선인가라는 제목으로 와다 다이키라는 스트래테직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는 외교 안보 관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다. 미룬다는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자신이 내세우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안보상의 고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일 관계 안정화를 위한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 변화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동맹국 미국의 존재가 이 판단을 크게 좌우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이재명 정부 실형 현실 외교 2025년 6월 취임 후는 그 자세를 일변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이 현실화하고 미일한의 안전보장 협력이 불가결해지고 있다는 냉엄한 안전보장 환경의 현실이 있다. 또 국내에서는 경제적 유대의 중요성 인식과 과격한 반일 자세가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중도파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는 국내 정치상의 사정도 있다. 이런 한국의 그 정서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뭐 결정될 것은 뭐 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얼굴을 조금 고친 얼굴 같기도 해요. 손을 좀 본 얼굴 같기도 하긴 한데 64세라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미일한 협력 견지. 다카이치 총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동맹국인 미국의 강한 의향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연계를 심화시키는 미일한의 공고한 협력 체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정치 신조와 국익 사이에서 이번 보류는 다카이치 내정자가 굳건한 정치 신조를 가지면서도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눈앞의 이데올로기보다 현실적 국익과 국제 공조를 우선시하는 실무가 노선을 펴겠다는 메시지를 한일 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발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요거를 간단하게 충분조건 논리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신사 참배를 보류한다면 그러면은 한일 우호 관계는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국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 가정이 글 속에서도 국익 우선을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원인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한미일 협력 견지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그전보다도 더한 미일 협력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좀 뜨끈미지근하게 하다가 중국하고의 그 경쟁 관계가 되면서 한일이 모두 이 한일 그 관계가 우호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고 압력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하고의 관계는 윤 대통령 때 결정해 놓은 그 한일 우호 관계를 본인도 지속해야 될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일변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세계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현명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게 또 한미일 동맹까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상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명운진 진짜 키맨 정책 시나의 아니 사나의 노믹스 아베노믹스를 흉내내서 불렀네요. 앞으로 닥칠 심각한 난제 쯔찌다 요스키라고 어떤 그 경제 분야의 전문가인데 무슨 일본 연구소인가 프리젠트 온라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주 취약한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재정 확대 어렵다는 전제의 제목을 깔았습니다. 이쪽이 더 본질적이지만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정부 채무가 급 확대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발행처의 신용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 것이 있다. 채권 투자자는 발행처가 상환을 위한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를 하는 것을 평가한다. 그 눈이 매서워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 채권 투자자라는 게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리하게 재정 확대하면 당연히 장기금리는 더 뛴다. 장기금리가 뛰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의외로 의식되지 않은 것이 오토론이나 주택 융자 금리의 상승 등의 수반의 가계의 변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장기금리가 뛰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을 부추겨 야당은 또한 여당을 공격할 것이다. 정권 퇴출 운동까지도 벌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정착된 지 오래이고 과연 불경기를 디플레이션으로 대체하는 듯한 분위기는 시들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잘 설명이 안 되면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로들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먼저 행해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각 후보는 고물가 대책에 주력한다고 표명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고물가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긴축책, 즉 금리 인상에 의한 금융 긴축이며 증세나 세출 삭감에 의한 재정 긴축이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앙은행에 시중돈을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물가도 안정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되고 긴축재정도 하게 된다는 거로 요 정도 선까지는 요즘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거시경제에 좀 약하다 보니까 뭐 그건 그렇고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재는 물가 대책으로서의 소비 감세의 카드도 남기고 있는 것 같다. 소비세니까 우리로 생각하면은 뭐 부가세 포함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발을 들여 놓으면 초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미국 국채의 10%를 소화하는 해외세가 일본 국채를 투매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연히 국채의 신용력으로 발행되고 있는 엔화 가치도 하락한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네요. 논리를.
실제로 일본의 경우 장기 금리도 급등해도 일본은 일본 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렬한 엔저라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였던 셈인데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재는 과연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가? 일본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물가를 막는 것이지 적어도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는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결국 키맨이 되는 것은 채권 투자자라고 논리가 이제 딱 전문적으로 비약해서 띄어버리네요. 그것은 프랑스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정권이 아무리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해도 채권 투자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시장은 폭락하고 정권은 궁지에 몰린다. 채권 투자자들이 다카이치 총리 명운을 쥐고 있다. 이 표현은 결국 이 정책의 정당성 이런 거 아무리 주장해도 글로벌 금융 세력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안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조르자 메로니 총리의 조정 능력은 훌륭하다. 원래는 보수 분배파의 입장이면서도 이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도 없이 재정을 포함해 단단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메로니 수상 밑에서 이탈리아 정치가 안정된 것도 있고 이탈리아보다는 프랑스 쪽이 재정 위기에 빠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권 투자자가 발행체의 신용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 현 상황에서 비둘기파의 주장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을지 어떨지 그 교절이 추궁당할 터이다. 이 교절이라는 이런 그 일본 용어, 요거 한자로 보긴 봤는데요. 한자를 봐도 우리말로 적당하게 뭐가로 대체할 수 있을지 제 수준으로는 또 정교하다 할 때 교, 굴은 그뭐 졸은 뭐 굴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에, 일본식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두로 얘기한 거를 제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충분 조건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프된 이프된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부는 뭐 제가 그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이 이제 뭐 굵은 글자들이 이제 아까 설명한 거에 있는 건데요. 어, 이렇게 이제 보통 금리 인상에 그 대립되는 거면은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그 전문가가 쓴 거를 순서대로 얘기한다면은 어쨌든 그 성공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돼야 되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또 성공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분배 정책도 성공해야 되는데 분배 정책을 위하여는 반드시 확대 재정도 가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확대 재정 사이에는 모순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거로 그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떤 그 범주 내지 이런 것들이 그 좀 여기 분배 정책이 그 밑에 나오게 됐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쪽 그 표현된 논리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긴축 재정을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단계 그 수준이 뭔가 좀 바란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관 써 있는 대로를 자꾸 화살표로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고 확대 재정이 돼도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 물가가 상승하고 그런데 이제 장기 그 국채 금리가 또 인상이 된다. 이렇게 그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기 그 물가 상승과 긴축 재정이 모아져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소비세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에, 표현한 대로 이 일본 국채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그 일본 국채의 10%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본 국채를 투매하게 되면은 그거를 살 사람은 결국 일본 은행의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쨌든 그 결과는 엔화 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되고 엔화 가치가 하락되면은 내수가 또 쓸 돈이 없으니까 에, 물건값이 좀 오르고 말이죠. 이 물가 상승을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 좀 올려야 되겠네요. 하나 대가 더 그려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수가 감소하면은 기업 수익도 감소하고 또 장기 국채 금리가 증가하니까 영업 비용 외에 영업의 비용이 증가해 가지고 기업 수익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또 인상하게 되고 그리고 엔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좀 싼 가격으로 수출 증대 목표를 해서 가게 되는데 걸림돌이 하나 나왔죠. 미국 관세 협상. 그래서 성공적으로 해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은 15% 적용받는데 한국은 25% 적용받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아주 아직 우리는 그 돈 달래는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달러, 다카이치가 이 총리가 된다면은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관 성공적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됐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 어, 모순적인 것이 금리 인상이 모두 긴축 재정과 확대 재정의 인과관계가 바뀌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죠. 이렇게 뭐 어떤 그 학렬 계열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응하는 금리 인하 대립 구조로 다시 생각해 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그려봤어요. 다시 그려봤는데 자, 좀 그 학렬이라고 그럴까요? 그 계열이 맞게끔 성공적 정권 유지를 위하여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반드시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시중에서 돈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다시 거두어 들여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확대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확대 재정을 하려면은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돈을 시중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왼쪽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금리가 인상이 돼도 물가 상승은 될 것이다. 물가 상승이 되면 소비세 감세 정책을 내게 될 것이다. 소비세 감세 정책을 하면은 일본 국채 투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 투매된 물량을 일본 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리고 또 살 게 없으니까 내수가 감소가 된다. 한편 한쪽으로는 금리 인하 확대 재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또한 장기 국채 단기 이거는 단기 금리라고 은행 금리라고 한다면은 장기 국채 장기 금리는 상승한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가계부채 변제 부담이 되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 수익은 감소를 하고 내수가 감소가 되고 감소가 되니까 또 기업 수익이 감소를 하고 어차피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하는데 내수에서 또 잘 안 팔리니까 결국은 한쪽으로는 수출 증대를 해서 그거를 극복한다. 수출 증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엔화 가치가 하락해서 미국 관세 협정을 성공시키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일본의 논리는 이런 건데
트럼프의 정책은 긴축 재정을 지금 정부 재정을 지금 많이 긴축하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그 중앙은행한테는 금리 인하하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죠.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가능한 것은 달러가 기축 통화 때문인가? 라고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차관 거시경제가 참 어렵네요. 경제학자들 책을 읽어봐도 뭐 뭔 얘기인지. 어쨌든 언론에서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을 읽고서 과연 어떻게 좀 상식적이나 이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한 그런 골드랩 박사에게 감사함을 표하게 됩니다. 보수표도 공명표도 멀어져 간다. 아소타로 씨에게 맡겨진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이 피할 수 없는 25화의 말로 시로모토 마사루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보수층 기대가 부담스러워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재의 탄생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참정당으로 달아난 안반 보수층이 돌아오는 등 자민당의 보수 회귀가 시작됐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다카이치 극장의 개막, 대부분의 예상을 배신하고 뒤엎고 국회의원의 두터운 지지로 최유력이라고 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씨를 1차의 투표로부터 대량의 당원표로 리드해 결선 투표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피한 다카이치 사나에 씨, 여성 최초의 총리 탄생이 임박했다고 주식시장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외신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극우 출신이면서 균형 잡힌 재정 운영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메로니 수상처럼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설한다. 드라마의 1등 공신은 아롯 다롯이다. 복권 마친 아소씨, 자민당 유일의 파벌을 인솔해 첫 번째 투표에서는 고바야시 다카유시 유키 씨와 모테기 토시미즈 씨에게 각각 표를 분산시켜서 그 대가로 결선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씨에게 몰표를 넣는 것에 성공했다. 아소 씨가 직전에 판에 내놓은 지시는 결선 투표에서는 당원표로 1위를 한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것이었다. 고이즈미 극장의 폐막, 오산이 계속된 것은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진영이다. 참의원 선거 패배 후에도 수상 자리를 매달렸던 이시바 시게루 씨지만 아소 씨나 어, 아베 의원들에 의한 이시바 시게루의 포위, 이게 격차가 좁아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어, 자관적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미뤄졌던 것은 그 칸씨, 이분도 저기 전 총리였죠. 고이즈 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은사의 충고. 고이즈미 씨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할 무렵의 은사이기도 하고 반세기 이상의 연구로 일본 정치에 정통한 컬럼비아 대학 명예교수 제럴드 커티스 씨는 과거 제자의 패배에 대해 필자의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지로군은 전회의 좌절을 반성해 폭넓은 지지를 얻고자 자기 독자적인 주장 억제에 당내 융화를 호소했다. 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신지로다움을 지워버려서 고령의 자민당으로부터는 좀 까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민당에는 위기감이 현재 부족하다. 이번 결과는 오히려 분단이 진행돼 자민당 해체가 빨라지는 것 같다.
자민당 달하는 안반 보수층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파 스타 딜레마. 그러나 진짜 고비는 자민당의 보수 회귀를 진짜로 할 수 있느냐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참정당을 지지하는 강경 우파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렇게 계속했다. 자민당이 못쓰게 된 것은 국민이 평가해 줄 만한 정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물가 대책도 외국인의 문제도 지금까지의 자민당 정치에 문제가 있다. 공명당 연정 이탈론. 보수파의 연결고리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여당 공명당과의 관계 유지다. 4일 다카이치 총재가 결성된 직후 사이토 데스오 공명당 대표는 인사차 방문한 다카이치 씨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의 엄격화 등을 놓고 지지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직접 전했다. 보수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만 보수파들로부터 기대가 높은 정책이나 다카이치 칼라를 봉인하면 반대로 이번에 다카이치 씨를 지지한 당원들의 기대도 배반하게 된다. 어쨌든 채권 투자자들의 다카이치 총리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 채권 투자자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명운을 쥐고 있다 이런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계 각국의 모든 이 지도자들도 글로벌 금융 세력의 손안에 다 그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이 이제 물 위에 수면 위에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펜 본다이 법무장관은 미국에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좌우의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펜 본다이 법무장관의 상원 청문회에서 얻은 교훈. 제레미 허브, 한나 라비노비츠, 홈즈, 라이브랜드 3명의 기자가 CNN, 근데 CNN이 약간 리버럴 좌파적인 매체라고 하죠. 민주당과 공화당은 청문회 내내 법무부를 무기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통로 건너편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민주당은 본다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기소하는 등 정치적 적들에 대한 기소를 지시하도록 허용했다고 비난. 공화당 상원은 바이든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이용해 트럼프를 기소하고 공화당을 감시했다고 또한 비난. 본다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물리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다이의 전략, 굴절 및 공격.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연관성에 대해 그녀를 압박하자 법무장관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앱스타인의 또 다른 동료인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만과 연관이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 왜 트럼프만 물고 늘어나느냐? 그때는 모르고 다 그게 무슨 사교회인 줄 알고 다들 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답변할 때 그 크로즈 업된 그 사진을 법무장관이 모입니다. 펜 본다이. 또한 그녀는 민주당이 임기 전에 왜 앱스타인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한때 상원 의원들에게 메리 갈랜드가 당신 앞에 앉았을 때 지난 4년 동안 이런 질문을 했나요?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옛날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에 와서 이러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러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본다이는 브루멘탈 상원 의원님, 군 복무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을 때 저를 부적절하다고 비난하시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감히, 저는 직업검사입니다. 제 진실성에 도전하지 마세요. 덜 논란이 되는 대화에서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법무부 영향력에 대해 본다이를 압박합니다. 본다이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대통령이며 수년 동안 말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법무부 무기화의 증거로 통화 기록을 지적합니다. 본다이는 그들은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으며 공공신뢰에 대한 역사적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 집행 시스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며 본다이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정치화된 정의에 대한 비난은 계속해서 통로를 오가며 제기됐고 양측 모두 상대방을 이중잣대로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서 제가 소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우리가 하면 정의이고 너희가 하면 불의이다. 이거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화당과 본다이, 코미기소 옹호,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린지 그레이엄은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를 러시아와 연결하려는 클린턴 계획에 대한 2016년 정보에 대해 몰랐다는 코미 증언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레이엄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코미를 보고 있나요? 그는 FBI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미국식 표현이긴 하죠. 9월 25일 날 백악관에서 그 저녁 식사 야외에서 그 뜰에서 이 여성분이 그 본다이 그 법무장관이 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부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도 그 위에 나온 대로 그 간략하게 이렇게 세 페이지나 되는 길로 정리했는데 갈등 해소도로 그려보죠. 미국식 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화당이 집권해야 할 때가 있다. 공화당이 집권할 때가 있다면은 반드시 코미 전 FBI 국장을 기소해야 한다. 또한 미국식 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될 때가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 그래서 코미 전 FBI 국장 기소와 트럼프를 기소하는 했던 것과는 서로 이 갈등 대립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거네요. 이거 해결책이 있느냐? 윈윈할 거 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봐야 돼요.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내각제 같은 경우에 연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당제에서는 내가 집권할 때가 있고 네가 집권할 때가 있다. 그거는 인정한다. 그 상태에 나는 이런 정책을 하고 너는 이런 정책을 하겠지. 그게 대립이 돼. 그러니까 뭐 싸워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한쪽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한쪽의 견해를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게 이제 미국식 정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한글날인데 한글 창제에 올리 훈민정음 해례본 목루 메이슨이 10월 8일 어저께 저녁 때 옛날에 이걸 제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글자하고 뭔가 천지인까지 연결해가지고 다 그 한글하고 이스라엘 글자하고 연결고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몇 년 전에 저도 했는데 그거를 또 제가 제 블로그에 어디 뭐 저도 착상을 내서 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런 거를 또 소개해 본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새롭게 들어도 전혀 뭐 우리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참고 자료로 해서 한글이 위대하다. 한글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인의 정체성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맞는 걸 것입니다. 음양 오행의 그 철학 원리를
글자와 문자와 글자로 만들어냈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다. 이런 거고요. 숫자 10으로 끝나는 철학이 있는데 카발라라고 유대교 요게 우리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말은 우주의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음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그 확대돼서 나왔다. 그리고 뭐 또 나와서 그 알타이계 의 소리 문자기 때문에 말이 바뀐다. 뭐 지읒이 이웃으로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같은 발음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로 얘기해서 소개하는 거 있는데 뭐 제가 설명할 수준은 안 되고 이런 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졸본과 일본은 같은 말이다. 홀승골 그 저기 어디죠? 그 시베리아에 있는 무슨 호수죠? 거기는 홉스골 거기서부터 시작된 뭐 이런 고구려 뭐 졸본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